근데 보니까 야 이게 무식하게 내용을 그렇게 해도 되나? 다른 유튜버 야 문혁이 나 진짜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어. 야 유튜브 특히 중국 정보는 야 정말 큰일 났어. 저는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에 있습니다.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중국인들의 마음 그리고 중국인들의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이 소설 자체는 굉장히 인기예요. 중국 문학이 SF에 대단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설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미 넷플릭스 이전에 중국 CCTV에서 드라마로 제작돼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국인들이 좋아하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판 시리즈가 공개되고 나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이 바꿔놓은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문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설을 본 독자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삼체가 1권 5장인가 6장쯤 하면 이제 문역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역은 중국인들에게는 가장 아픈 현대사의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문역을 통해서 또 중국을 기억하거든요. 중국인들이 가장 서구인들에게 내보이기 싫은 어떤 트라우마, 상처인데 넷플릭스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중국인들이 넷플릭스의 버전의 삼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넷플릭스 버전을 볼 때 처음에 문역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1편 보다가 중간에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했는데 한편으로 넷플릭스 버전의 삼체를 다 보고 나니까 의외로 문역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게 이 얘기의 흐름상 그리고 그걸 보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조금 쉽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이제 예원재가 그 삼체에서 신호가 왔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지구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 그런데 이 예원재라는 인물이 그렇게 인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지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 문명은 벌레들은 지구에 사는 벌레들은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고 판단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문역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문역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문역대의 예원재 주인공인 예원재가 순환을 당했던 경험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 얘기의 흐름상에는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넷플릭스 삼체가 문역부터 시작하는 게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체 얘기가 문역 비극부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문역하면 대체적으로 뭘 떠올릴까요? 짱이모 영화라든가 청카이거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문역에 대한 묘사를 많이 떠올리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문역에 대한 묘사가 상당 정도 실제하고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체 그 넷플릭스판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소설에 나오는 것도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역된 모습이거든요. 예원재의 여동생이 아빠를 고발하죠. 근데 이제 아빠가 태양 이론을 물리학을 했으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비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예원재의 엄마가 아빠하고 선을 그어버리죠.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죠. 그리고 물리학자 예원재의 아빠는 결국은 제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는 문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본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든 봉건적인 사람이든 그거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거죠. 자식들이. 그리고 문역대 홍위병이라고 하는 주도 세력들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작가들,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대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 정도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당시에 홍위병들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중국어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나하고 아버지, 엄마하고는 사상적으로 다르다. 비록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지만 나는 혁명 사상에 따라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혁명성을 드러내거든요. 물론 이제 문역을 다루는 넷플릭스 장면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문역의 많은 모습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톨스토이가 행복한 집은 고만고만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집은
정말 가지각색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역사가 잘 나갈 때는 설명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데, 역사가 비극에 처하고 어떤 불행에 처할 때는 정말 이유가 많습니다. 문혁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는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국제적에서 중국이 고립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혁의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택동 사상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 중국은 두 가지 노선들이 지속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는 실용주의 노선이죠. 덩샤오핑을 비롯해서 리오샤오치나 이런 사람들이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 노선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가자는 경제 정책을 펴는 흐름들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마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이죠. 완전한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공산사회, 완전한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를 계획하는 거죠. 마오의 이런 흐름이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50년대 후반에 오면 대약진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마오는 거의 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마오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사회주의 중국을 이루어 놨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사회주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사회주의 혁명할 때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관료주의라는 걸 찾아볼 수 없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한 1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료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열정도 없고 이런 거예요. 마오는 이제 공포에 빠지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이러면 다시 자본주의 사회나 또는 봉건 사회로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제도라든가 시스템은 사회주의로 바뀌었는데 마오는 사람들 생각 그리고 문화, 이거는 아직도, 그러니까 마오가 얘기하는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상부 구조는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보자면, 타상 영역에서 보고 문화 영역에서 보자면 계급의 적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인민 내부에도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계급의 적이 있다라고 보면, 적어도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 사람들을 투정을 해서 제거해야 되겠죠. 이게 마오의 생각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게 문혁의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오 사상의 또 다른 측면은, 마오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있어요. 마오는 결국 공산 어떤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그게 문화대혁명으로 드러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현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마오가 대약진 운동 이후에 실패해가지고 당권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마오가 뒤로 앉아 있는데 중국 공산당 돌아가는 형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판을 뒤집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대중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힘을, 대중들을 이용을 해서 당권파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안에서 자기가 이미 실권을 당했으니까 그러한 속에서 대중운동의 방식으로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보자면 문화대혁명을 초래한 것이고, 마오의 생각이 청년들의 뜻하고 맞아떨어지면서 대규모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네 가지 낡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사상, 구문화, 낡은 풍속, 그리고 낡은 습관입니다. 전통적인 봉건적인 네 가지를 타도하자. 이게 이제 문혁 때 큰 구호 중에 하나죠. 문혁 때 유행한 이제 또 하나의 타도 대상 중에 하나는 자산계급, 부르주아지입니다. 자본주의 문화가 타도의 한 축이고, 또 타도의 한 축은 봉건 문화. 그래서 봉자 타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문화를 타도한 뒤에, 쓸어버린 뒤에 순수한 의미의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겠다. 사회주의 문화 대혁명, 무상계급 문화 대혁명,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모든 전통 시설들은 다 파괴됐고요. 산동에 가면은 공자 무덤이 있는데 심지어 홍위병들이 그 공자 무덤도 파려고 했죠. 실제로 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 비석도 다 깨뜨려 버렸고, 모든 사당들 이런 거 다 깨뜨려 버렸죠. 서구적인 이름, 이에 들어있는 거 모두 다 바꿨습니다. 뭐 지명도 바꾸고, 라오서라고 유명한 중국 작가가 있는데 자기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기도 했거든요. 미국에 아부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해서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봉건적인 것,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게 문화대혁명에서 큰 타도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회고록을 보면 베이징 거리에 홍위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복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굽이 높은 거를 신고 다닌다든가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든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폭행하기도 하고 비판대에 세우는 겁니다. 미국 물이 들었다라고 자본주의 문물에 풍속에 물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베이징에 그러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시설이 6,800여 곳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무려 5,000여 곳가량이 파괴되었다고 그래요. 전통문화유산 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를 당한 겁니다.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보면 청카이거 감독이 홍위병 세대거든요. 그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죠. 장국영이 이제 비판을 받는데 그때 경극의 옷을 전부 다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전통 문화의 모든 것은 봉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괴하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문화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그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주 굉장한 문화적인 어떤 약탈, 파괴 이게 자국민들에 의해서 청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것이죠. 우리가 그 중국 여행을 가면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사당, 뭐 관우사당, 그 다음에 절 이런 데 가면요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비석에 잘 보면은요 다 금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요 홍위병들이 다 깬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시멘트로 다른 것을 해서 일종의 풀 붙여놓은 겁니다. 사실은 역사의 비극, 그게 그 비석에 있는 거죠. 공자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아 저게 문혁대의 흔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과거로부터 전해받아서 뒷세대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식인이고 그 다음에 작가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화를 전승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지식인이라든가 작가라든가 문화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차적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의 선생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음악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비판대에 올립니다. 문화적으로 보자면 아버지 죽이기입니다. 정신분석학의 틀대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훈육받고 키워져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고 있던 자식 세대가 아버지 타도 아버지 죽이기에 나선 혁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중국에서 일어난 정치운동, 정치혁명이라는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청년 세대의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제일 또는 젊은 사람의 제일 신나는 일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됐지만 어쨌든 억압의 상징은 기성세대거든요. 그 기성세대의 문화의 상징을 타도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가슴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파괴적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 전형적인 본보기가 문혁입니다. 중국을 보는 창으로 문혁을 계속 얘기하지만 중국 젊은 세대들 그렇게 관심 없어요. 마오만 해도 이미 76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역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로 많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그야말로 치욕을 당했는데 중국이 마오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중국을 다시 통일시킨 이제 이런 역사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오가 1949년 10월 1일에 사회주의 중국의 수립을 선언하면서 천안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인민들이 이제 일어섰다. 중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역사적인 인물. 그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오로 인해서 중국 역사가 크게 후퇴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딱 물어보면 업적도 있고 잘못도 있다. 그러면 업적이 얼마냐? 7이고 잘못은 3이다. 늘 고정적인 답이 나오는 것이죠. 문혁이 중국에만 있었던 그리고 특정 시기에만 있었던 어떤 이례적인 사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오 사상이 66년에 문혁이 일어나잖아요. 68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 프랑스. 68 혁명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대학생들 기숙사나 방에 마오 포스터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70년대 반전 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80년대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한국의 학생운동. 교수들은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반동적입니까? 그러면서 수업 듣다가 책 던져버리고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멘탈리티로 보자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기성 문화에 대한 반항, 저항. 이게 이제 문혁의 코드로 들어있는 거죠. 그게 세계를 계속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마오 유령이죠. 근데 유령이 떠돌다가 가장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것,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청년들이 계속 현실에서 탈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죠. 그리고 기성세대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들은 편하게 지내지만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지를 않고, 이런 사회가 된다면 이게 청년들 가슴에 마오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왜 그래? 이 기성세대 때문이야. 니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낡은 문화를 타도하자. 정치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많이 바뀌지만 문화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세대들, 한국의 미래 세대들이 문화적 반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거 사실 마오주의의 유령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민혁명군들 사이에서, 그리고 문화적 급진주의자들 사이에서 마오 유령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파괴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이 유령이 유토피아 형식으로, 현실에 대한 격렬한 비판의 형식으로, 기성세대, 기성문화에 대한 반발, 저항의 형식으로 다시 표출될 수 있는 것이죠.